자, 이번 시간부터는 행정작용법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행정작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의 파트에서는 그죠? 법규, 명령 그 중에서도 이 행정규칙과 형식적으로 달랐을 때, 즉 법규, 명령, 형식에서의 행정규칙,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으로서의 법규, 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을 다른 말로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하죠.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그 실질적 내용은 제 법규 명령인 거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20년도 국가직. 자, 1번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 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이때 감사원 규칙은 법규 명령도 포함된다고 보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그 법규 명령 형식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라고 나와 있지. 감사원 규칙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 감사원 규칙도 포함된다고 봐서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감사원 규칙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는 헌법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또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또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규적 내용을 정립하는 것은 국회 입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원 규칙도 법규 명령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1번이고, 다음에 2번 고시. 그죠? 고시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의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 헌법소원 대상으로 반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 에 대한 정보통신부 고시죠. 이런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 명령으로서 자, 헌법소원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된다고 봐서 법규 명령으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에 대한 고시요. 정보통신부의 고시. 자, 3번.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 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그죠? 왜 그렇죠?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법령의 수권 필요 없다.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고 본다. 3번 옳은 지문입니다. 자, 4번이요. 4번.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 합리적 기간 내에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는 볼 수 없다. 판례 입장.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정에서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반면에 집행명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 없다. 그래서 법규 명령 중에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눈다. 그 효력에 따른 분류죠. 위임명령은 법령이죠.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발령하는 명령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다만 집행명령은 법규명령 중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절차죠.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다. 즉 법률의 구체적 위임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임의 필요성에 있어서 집행명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불필요하다는 거고, 그 목적은 위임명령은 법률의 내용을 보충한다. 예, 집행명령은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 형식에 따라서 법규 명령의 종류에는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시행규칙으로서의 총리령, 불령까지 규정돼 있죠. 다만 우리가 논의가 된 게 바로 감사원 규칙이다.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법의 제52조에 규정돼 있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네. 다만 예시적 규정으로 봐서 다수설이죠. 판례도 이 감사원 규칙은 예시적 규정으로 봐서 법규 명령성을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다수설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 명령과 여러분 행정규칙 차이를 봐야겠죠. 법 형식은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감사원 규칙은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우리 다수설 판례는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그렇고요. 행정규칙은 법 형식에 있어서 훈령, 지시, 예규, 고시, 일일 명령 등입니다. 당연히 이 법규성은 뭐죠? 행정규칙은 법규성, 재판규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규율 대상에 있어서 법규명령,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 규율이 가능하지만 집행명령은 그 세부적 절차나 세부적 지침 등을 규정한다. 즉 새로운 법규사항 규율을 불가한다. 행정규칙 마찬가지. 그 다음에요. 공포는 행정규칙 요하지 않죠. 적당한 방법, 하급행정청의 적당한 방법으로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법규명령은 이 공포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 19년도 보겠습니다. 자, 1번 상위 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그러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행정 제41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제1항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해야 된다. 해당 입법안 마련을 위해 행정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2호에서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들이 이게 있죠. 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다음에 3호에서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4호에서 단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의 입법 내용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 5호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 해치 우려가 있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번에서 상위 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해서 총리령을 제정하는 경우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아니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 자, 2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이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법률의 형벌의 종류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위임 입법 허용되죠? 형벌의 종류나 상한의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 입법은 허용됩니다. 그러한 위임 입법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 그래서 2번은 틀렸다. 3번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용에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대한
시행 지침을 정한 경우에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 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이거죠. 교육부 장관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의 내용에서 뭐 한 거죠?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 이걸 마련해서 교육감에 통보한 것은 내부적인 심사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 내부적인 심사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것을 곧 뭐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 판례 입장이다. 3번 틀렸다. 4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법령 소관부처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뭐가 틀렸죠? 통보 대상이 법령의 소관부처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됩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되면 대법원은 소관부처장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행안부 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5번, 4번도 틀렸고요. 요거는 행정입법 예고 봤던 규정이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볼게요. 행정입법 18년도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8년도 에도 나왔다. 자, 1번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죠?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의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럼 대상이 뭐가 되죠?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되지. 이러한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1번 지금 맞는 지문이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1번 지문 맞다. 2번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약제급여나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나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가 필요 없다. 그 자체로서 그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죠? 행정규칙은 공포가 행정규칙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러한 조직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뭐죠? 국민생활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범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그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될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공표를 통해서 규범의 효력을 받게 되는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겠죠. 3번도 옳은 지문이다. 3번 옳은 지문. 하지만 행정규칙의 공표는 성립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
그죠?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 성질에 비춰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볼까요?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해서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있다. 틀렸죠. 네.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그런 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그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요. 행정규칙 문제 볼까요? 행정규칙 19년도 1번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그 성질상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맞고요. 2번 고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거 틀렸죠? 고시 같은 경우는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행정규칙일 수도 있다. 즉 뭡니까?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 이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 되겠죠. 근데 고시가 구체적 성격을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 이건 뭐다? 행정처분에 해당하겠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앞부분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일반 처분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고시는 그 성격이 일반 추상적일 때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해당하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일반적 처분일 수도 있다. 일반 처분일 수도 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 2번. 2번이 정답이다. 그렇습니다. 3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요.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상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해져야 된다. 그렇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상 한정된 사항에 행해져야 된다. 맞고요. 4번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한다. 그럼 법령 보충적 고시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뒷부분에 나오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요거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는 형식 자체가 법규명령이지만 그 내용이 행정, 조직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인 경우 이때 법규성 인정되냐 이거예요. 학설은 형식설과 실질설을 나눈다. 그죠? 학설에 대해서는 대립이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죠. 법규의 형식이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불형이다. 그러면 행정규칙으로 보는데 최근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사건에서 불형인 경우에도 법규성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출이죠.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뭘로 보죠? 법규명령으로 봐서 법적 구속력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건에서는 그죠?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요거는 건설교통 불형으로 되어 있죠. 형식 자체가 불형인데 이거를 법규명령으로 봤다 이거예요.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그 불영 자체에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라 봐야 한다까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영 형식으로 또 불영 형식으로도 이런 경우죠. 네, 불영 형식의 행정규칙 이거 불영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이지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요거 불영 형식인 경우 행정규칙이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서 그죠?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법규명령으로 본 사안이 있다.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건입니다. 자, 이거 반대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에요. 내용은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을 말하죠. 그래서 개념에서 형식적으로 행정규칙, 뭐 훈령이나 고시로 되어 있는데 제정이 됐지만 그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의 내용을 갖는 경우 이러한 행정규칙의 성질에 대해서 견해는 대립합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건 판례 입장이죠. 자, 판례 뭐라고 봤습니까? 법규명령으로 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 재세, 사무 처리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한 법규성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됐었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법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자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된다. 그 외에도 자 이런 경우죠. 하나 더 볼게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임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자 틀렸죠. 네. 왜 그러죠?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 효력에 의해서 이거는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 그죠? 네. 법 규정 내용을 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즉 법 규정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으로서 법규 명령으로 효력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문이 그 내용이고, 네. 이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 취득 보상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한 사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죠?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즉 위임 입법 한계를 준수하자. 그래서 상위법에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요구되고 포괄 위임은 금지된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상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공포는 분류죠. 이것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죠?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죠? 행정규칙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 여부는 분류다. 그렇지만 이게 나왔던 지문이죠. 공표 자체는 행정규칙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자 어떤 식으로든 공표는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출 문제였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사례로 본 사안들,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이겁니다. 노령수당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 94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이요. 요거 법규명령 성질을 갖는다고 인정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관련 사안이 이거죠.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지침이 위임입법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법령 그 판례에서 보충적인 행정규칙 요 규정은 당해 법령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지니고, 이러한 94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급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 조정했다.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서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 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효력이 없다고 본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령 보충 행정규칙 사례를 인정한 것들 됐고요. 행정행위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행정법 총론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내용, 행정행위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하자, 그다음에 효력, 부관, 이거는 뭐 고정이죠. 매년 나옵니다. 매년. 따라서 이 부분들은 잘 정리하셔야 되고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자 복효조 행정행위 이 한 문제 볼까요? 자 제3자요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19년도 서울시. 그래서 이 복효적 행정행위 즉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1번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 통지 대상에서 규정한 당사자 등에는 직권, 행정청의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에 포함되죠. 그 다음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 이거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필요시 제3자의 이익도 고려돼야 된다. 자 3번 보세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죠. 그럼 취소 소송에 참가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그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죠. 이때 제3자 즉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 그때 확정된 종구 판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죠. 네, 이때는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 이때 조건 이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요. 그래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이나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때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이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정 판결이 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된다. 이건 불변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재심 청구할 수 없다,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4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심판법 제27조 사망 소정의 심판 청구 제척 기간 내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 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송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돼서 사실상 그죠? 제척 기간 내에 제척 기간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요 제3자는 몰랐다 이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근데 알았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 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송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사실상 배제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재심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요 개념 한번 볼까요? 복효조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를 말해요. 이런 사안이죠. 연탄 공장이 허가가 나면 그 허가 받은 자, 그죠? 공장업주에게는 이익이죠. 근데 이 연탄 공장의 허가로 인해서 그 이웃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된다. 이러한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정행위가 일방 당사자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발생하지만 타방에게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복효적 행정행위다.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다라고 해요. 주로 이 경업자 소송 이런 거죠. 경업자 소송이라는 것은 기존 시장, 일정한 시장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그 면허 같은 신규 허용하는 그 면허에 대해서 새로운 경쟁을 부담하게 되는 기존 사업자,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경업자, 그죠? 경쟁할 때 경업자 소송이죠. 경업자 소송이나 지역 주민 간의 소송 등이 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경업자 소송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일정한 시장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면허에 대해서 새로운 경쟁을 부담하는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버스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 A시와 B시 구간에 예를 들어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 갑이 그랬는데 관할 행정청이 그 노선에 대해서 대규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던 을에게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내린 경우, 이때 기존 사업자인 갑이 제기하는 소송, 이 경업자 소송이에요. 이러한 경업자 소송을 통해서 관할 행정청에게 시외버스, 그 새로운 신규 사업자, 을이라면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경업자 소송이다 이거예요. 그죠? 경업자 소송이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경쟁자에 대해서 신규 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업자에 대해서 우리 판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지, 이게 핵심이겠죠. 자,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기존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인정한다. 경업자 소송, 그죠? 경업자에 대한 면허 취소 소송 원고 적격 있다 이거예요. 다음은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세 번째 체크한 거. 허가의 경우. 허가의 경우는 기존 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우리 뭘로 봅니까?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허가의 근거 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 업자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 적격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허가의 경우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않아서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반면에 특허사업 경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서 기존 업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구별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업자 소송의 대표적인 사안이고요. 제3자요와 행정이 관련된 문제에서 주로 쟁송법적이죠. 원고 적격 인정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의 이익을 확대와 경향에 따라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 그렇다면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심판 전시지와 쟁송기간 당연히 적용이 되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에요. 행정심판인 경우. 다음에 제3자 재심 청구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제3자의 재심 청구. 확정된 종구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제3자 행정행위의 제3자는 법률상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그죠?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나 행정소송 원고 적격을 갖지 않는다. 이거 틀렸다 이거입니다.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아야 돼요.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3자 행정행위까지 정리했어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행정행위 굉장히 다룰 내용이 많아요. 일단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또 차근차근 또 정리하시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 기본서에서 좀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